자, 이제 115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나중에도 중요한 거긴 한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소유권자가 이제 내가 소유권자였는데 소유자였는데 임차인이 된 거예요. 임차인이 팔고서 바로 그 집에 세를 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팔고서 그러면 이제 내가 소유권자일 때 대항력 없어도 된다고. 내가 집주인인데 뭔 대항력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내 위치가 임차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임차인으로 바뀌니까 대항력이 필요하다고요. 대항력이. 그럼 그 대항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그 문제죠. 이렇게 되면은 대항력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영시 생기요. 얘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어요? 전입신고 언제 했어? 옛날에 해놨네? 소유권자로 살 때 그 옛날에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옛날 다음날 영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또. 그죠? 그 옛날에는 얘가 소유자여서 대항력이 필요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는 언제 생기냐면 등기를 넘겨주잖아요. 집을 팔고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를 넘겨준 날.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날. 그날 다음날이 생긴다. 다음날이 다음날 영시죠. 이렇게 다음날 되어 있으면 등기 넘겨준 날 다음날 영시다. 다음날 영시는 다음날 영시인데 전입신고하는 날 다음날 영시 이건 아니고 말이 안 되니까 그때는 소유자였으니까 내가 등기를 넘겨준 날 이제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준 날 그 다음날에 생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얘가 헷갈린다고 나중에 되면 이 반대가 있어 또 특이하게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 반대가 된 거죠. 세를 살다가 그 집을 산 거예요. 이제 임차인일 때 대항력 있었어요? 소유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대항력 필요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어져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대항력이 없어져. 임차권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법률용어로 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래요. 혼동으로.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임차권 자체가 없어져서 대항력 뭐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얘가 전대차례에서 사실 살고 있는 사람은 전차인이었어요. 그럼 한 단계씩 올라가잖아요. 내가 소유자가 되고 전차인이 임차인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임차인으로 바뀐 이 전차인에게 내가 이제 대항력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거를 언제 인정을 해줄 것인가 그게 또 문제가 됐던 거죠.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잖아요. 내가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집을 산 거잖아요. 등기를 받아오면 소유권자가 된 거잖아요. 등기 받아오면 즉시 전차인에게 대항력 인정해줄. 전차인이 임차인으로 바뀌었고 얘한테 새로운 대항력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등기를 받아오면 즉시 해주래요. 얘한테. 반대잖아 상황이. 아까는 소유권자가 임차인 된 거고 이런 상황 아까는 그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거고 상황이 반대라고요. 반대.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럼 돼요 또. 요게 더 잘 나와요. 밑에 게. 위에 거보다도 밑에 게 더 잘 나와. 민법 시간에도 잘 나오고 되게 잘 나온다고. 또. 그래서 임차인이 소유자로 바뀌면 이거는 좋은 상황이잖아요. 내가 집을 샀다고. 그 집을. 집주인 됐다고. 기쁜 상황이라고. 즉시 해줘도 되지. 그 정도는. 집을 샀는데 즉시 해줘도 되지. 그걸 또 추잡스럽게 야 너 다음날 영시까지 기다려. 입이 안 떨어진다 참아 그거는. 기쁜 상황인데 집을 샀다고. 즉시 해줘야지. 즉시. 그 정도는 해줘야지. 기쁜 상황이니까. 떡 돌리는 상황이잖아. 떡에다가 즉시 써갖고 돌려야 된다고. 기쁜 상황. 위에는 그렇게 기쁜 상황은 아니라고. 이건 망했잖아요. 망해서 이제 세를 사게 됐는데. 그래서 이건 다음 날이고. 한 가지만 정확하게 밑에 것만.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기쁜 상황이다. 집을 사서. 기쁘니까 즉시 해줘라. 등기 받아오면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우리 책에 그건 나와 있지 않네요. 동그라미 1번은 위에 거예요. 위에 거.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이 길부터 등기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그런 거고. 소유자가 임차인 되면. 그만 보면 되고. 동그라미 2번은 두 번째 줄 보시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한 거죠. 임차인이. 아 싫어. 나 너한테 안 받고 새로운 주인 너한테 안 받고 원래 주인에게 받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의를 제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주인에게 받는 거고. 또 됐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항할 수 없다. 이걸 좀 별표를 칠해놓고
얘를 잘 이해하면 돼 이제. 이 주임법이 어려운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것도 뭐 공동주택, 단독주택 나누고 아까 뭐 그런 것들 전입신고가 수리 되고 안 되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경매랑 짬뽕 돼서 어려운 거예요. 주임법이. 경매랑 이런 경우에 이제 자 보세요.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그 집에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왜냐면 전입신고도 하고 계약서에 도장도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후순위로다가. 그 다음에 임차인 또 들어왔어. 1번, 3번 다른 사람이에요. 대항요건, 확정일자. 얘도 전입신고에서 살고 있으면서 도장도 받아놓은 거예요. 1번, 3번 다른 사람이고. 이런 상황. 이런 상태에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네요. 이제 경매로 넘어왔어요. 이제 그러면 3번 임차인을 보세요. 3번 임차인 대항 요건을 갖췄대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있고 아까 대항 요건 갖추고 있어요. 경매 끝났어요. 낙찰자가 찾아왔어요. 얘한테 야 너 나가. 낙찰자가 새로운 주인이니까 나가. 그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다? 대항력. 새로운 주인이니까 내가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나가. 안 나가도 돼요. 얘는 대항력이 없어. 내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 하고 있는데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후순위여서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었잖아. 내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안 돼요.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이 안 돼.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 그럼 이제 나가면서 그 낙찰자에게 보증금 내놔. 이거 돼요? 안 된다고. 대항력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대항력은 두 가지 의미. 나가 안 나가도 되고 또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얘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가. 그냥 나가야 돼. 나가면서 보증금은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예요. 원래 주인 찾아가서 받기가 쉽지가 않지. 왜? 원래 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원래 주인이 돈이 많으면 집이 경매로 왜 넘어가? 원래 주인도 먹고 죽을 돈도 없어. 돈 떼게 되죠. 또 얘도. 근데 또 이제 이게 다른 거니까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그럼 우선매조건이 있어요. 얘는 낙찰자에게 주장은 안 되는데 우선매조건, 확정일자 받으면 그건 있다고. 이건 어디 가서 주장하는 거다? 법원 가서. 경매가 진행 중일 때 그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있다고. 근데 우선매조건은 어떻게 받는 거? 순서대로. 3순위네 세 번째로 받는 거예요. 다 받기가 쉽지가 않아. 선순위에 있는 얘네들이 다 쓸어가. 그럼 남은 후순위 애들은 남은 찌끄레기 받는 거예요. 그냥. 남은 찌끄레기 있으면 없으면 못 받고. 그래서 조금 받고 잔액이 왕창 남아요. 달라고 하면 좀 줘요. 그냥. 남은 거 있으면 좀 주고 잔액이 왕창 남았대. 왕창 남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야 잔액 내놔. 돼요? 안 된다고. 3번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된다고. 그럼 잔액도 또 누구에게?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죠. 원래 주인에게. 못 받죠 거의. 그래서 얘는 조금 받고 좀 많이 떼인다. 근데 이제 1번 임차인. 선순위네. 자기 위에 저당권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있어요. 낙찰자가 찾아왔어요. 나가. 안 나가도 돼. 그 낙찰자에게 보증금 다 내놔. 돼. 안 주면요? 안 나가면 돼요. 1번 임차인은 좋아요. 대항력이 있잖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우선 변제권도. 법원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그래서 판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다.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얘는 당연히 선순위지. 선순위. 이 후순위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둘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둘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선순위라고. 선순위.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법원 가서 달라고 해도 돼. 자기 마음이에요.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대항력이 있으니까. 경매 끝나고 낙찰자에게 다 달라고 해도 돼요.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근데 또 이제 법원 가서 달라고 해도 돼요.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매조건이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요. 다 받을 확률도 제일 높아요. 자기가 1순위니까. 근데 만에 하나 다 못 받고 잔액이 조금 남았대요. 한 100만 원 남았대요. 얘는 달라고 하면 거의 다 받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남았대. 조금 잔액이. 그러면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뭐 3천만 원 있다가 한 이제 100만 원 남았대. 2,900만 원 받고. 야,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고. 잔액이 1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낙찰자에게 달라 그러면 돼. 경매 끝났잖아요 이제. 좀 다 받고 잔액이 좀 남아있으면 그 잔액을 낙찰자에게 달라 그러면 돼. 1번 임차인은 유리한 이런 임차인들은
자기 보증금이 전액 다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없어져요. 잔액이 남았잖아. 100만 원이. 그럼 계속 달라 그러면 돼. 안 주면 안 나가면 되고 그렇게요. 좋은 거라고 얘는. 얘는 불리하고. 그래서 유리한 임차인, 불리한 임차인.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당권이 또 있대. 만약에. 그래서 경매를 얘가 신청했대요. 4번 저당권자. 2번이 경매 신청이 아니라 4번이 경매 신청했대요. 그러면 경매 신청한 이 저당권보다 이 3번이 위에 있네요? 그럼 얘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경매를 얘가 신청했다고. 그래도 똑같아요. 경매를 누가 신청했나 중요하지 않아. 가장 선순위에 있는 저당권보다 위에 있나 밑에 있나가 중요해요. 경매 신청한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어도 자기 위에 또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가 경매 신청하든 얘가 경매 신청하든 아니면 심지어 자기가 경매 신청하고 똑같다고. 누가 경매 신청했나 중요하지 않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위에 있나 밑에 있나 그걸 따져야 돼. 그래서 2번 저당권보다 밑에 있으니까 얘는 대항력이 없는 거. 그게 그거지 지금. 그게 동그라미 3번이죠. 임차인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대요. 그래도 임차인보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저당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대항력이 없다. 경락인이 매수인, 낙찰자거든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대항력이 없으니까 낙찰자에게 뭔가 주장이 안 된다고.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건데. 둘 다 1번, 3번 둘 다 우선 매조건은 같이 있잖아요. 물론 돈을 다 받을 수 있냐 조금밖에 못 받냐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우선 매조건은 있다고요. 1번 임차인, 3번 임차인 다 우선 매조건이 있어요. 경매 절차 가서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아니라 대항력이 차이점이에요. 선순위에 있으면 대항력이 있고 후순위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고 낙찰자에게 주장이 안 되는 거. 그렇게 보고 116페이지에서 3번의 우선 변제권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대항요건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이에요. 그것과 확정일자 갖추면 경매 또는 공매 주로 경매 시에 임차주택이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받는 거다. 후순위 권리자가 동그라미 키워드예요.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지 선순위 X라고 적어놔야 돼. 우선 면제권이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3순위면 4순위, 5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지 1순위, 2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그게 우선 면제권. 뭘 받으면? 확정일자.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도 좀 잘 나오는 판례긴 한데 두 번째 줄에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 명칭과 동호수 기재를 누락했대요. 아파트 공동주택이네 명칭도 빼놓고 동호수도 생략이 돼 있대.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확정일자 요건 갖춘 거다.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갖췄다는 얘기야. 대법원 판례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 그냥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거다 그럼 될걸.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바보들이야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거다 그 말이에요. 부정의 부정은 또 긍정이니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까 제가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대항력. 대항력이 그런 거고 얘는 지금 우선 면제권이니까 뭐를 물어보나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전입신고는 잘했어요. 지금 얘가 전입신고가 잘못됐다는 말이 없잖아. 전입신고는 잘 됐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만 좀 잘못된 거예요. 가계약서 들고 가고 거기다가 모르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전입신고는 잘했고 계약서는 조금 잘못된 거 들고 와서 도장을 받은 거예요. 판례가 그건 괜찮대. 왜? 전입신고는 잘 됐으니까. 만약에 전입신고가 잘못됐으면요. 싸그리 다 없어. 싸그리. 근데 얘는 전입신고는 잘해서 대항력도 있어요. 잘해서. 근데 확정일자도 받았어.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그 계약서 내용이 조금 잘못된 건 그건 내가 봐줄게. 받긴 받았으니까. 그런 게 판례가. 그래서 키워드가 임대차 계약서. 그게 키워드예요. 아, 계약서 내용이 조금 잘못된 거 그거는 상관이 없구나. 전입신고는 잘했으니까. 그런 거고. 중요한 게 전입신고예요. 임차인들은 전입신고만 잘 돼 있고 그것만 함부로 안 빼면은 보증금 안 떼요. 물론 내가 선순이면. 근데 이제 이런 임차인들도 선순인데 전입신고를 일찍 뺐다.
전입신고를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가 있어. 배당 요구 종기. 돈 달라고 하는 종기. 돈 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전입신고를 뺐다. 그럼 의미가 없다고. 불안하니까 그냥 계속 전입신고 갖추고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를. 함부로 빼면 안 된다고 임차인들이.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번 판례도 전입신고가 잘 되어 있으니까 판례가 봐준 거잖아요. 계약서가 잘못된 거는 봐줄 수 있다. 전입신고가 잘못되면 안 봐준다고. 그건 얄짤없다고. 그거는. 양가로 2번 우선매제권 발생 시기 및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에 생긴다. 근데 어떻게 대항력이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생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줄에 우선매제권 발생 시기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 된다. 같이 했으면 그 다음 날이 되는 거고 원래 있었으면 그 날짜. 원칙은 그러니까 그 날짜예요. 대항력이 있었으면 그 날짜. 없었으면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그런 말인 거고. 그 다음 2번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양가로 3번 경매를 볼게요. 경매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임차권은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그 임차주택이 경락이 이제 바뀐 용어로 하면 매각, 경매예요. 경매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인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순위 임차권인데 보증금이 다 변제가 안 됐대요. 잔액이 남아있대요. 소멸하지 않는다.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3번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은요. 그냥 소멸. 보증금 변제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하잖아요. 후순위는 그냥 무조건 소멸. 후순위니까 소멸. 얘는 선순위니까 보증금을 다 받아야만 대항력이 없어져요. 안 그러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잔액에 대해서 계속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이게 잘 나오는데 민사집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반대급부 이행이 뭐냐면 집을 비워주는 거예요. 반대 의무의 이행 밑에다가 집을 비워주는 거.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자기가 경매를 신청해요. 그리고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소송 제기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그래서 승소해요. 이기면 그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나 우선 배제권이 있으니까 바로 경매 신청해야지. 안 돼요. 나 최우선 배제권이니까 바로 경매 신청해야지. 안 돼. 임차권은 채권이어서 바로 경매 신청이 안 돼요. 저당권자는요. 돈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넘겨버려요. 그냥. 그게 저당권, 물권, 힘이 센 거야. 임차권은 그렇지 않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 제기, 승소해서 그걸로 경매 넘겨야 돼요. 강제 경매. 그래서 임차인이 그렇게 경매를 넘긴대요. 강제 경매를. 그러면 집을 비워주면서 내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집을 비워주면서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집에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경매 신청했어야 됐어요. 옛날에. 이 법조문이 있기 전에는. 원칙이 그거예요. 원칙이 집을 비워주고 물건을 내놓고 경매 신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 못 하잖아. 그럼 임차인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집을 비워주고 길거리에 나앉으면서 어떻게 경매 신청을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특칙을 만들어준 거죠. 주임법, 상위법 공통으로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요. 않는다. 이거 한다 이렇게 잘 나와. 하지 않는다.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에 계속 살면서 경매 신청이 된다. 그래서 읽어보면 임차인은 주택 명도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비워주지 않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반대 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다. 돼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양가로 4번 금융기관이 우선매제권 승계. 자, 금융기관 은행이에요. 은행. 우선매제권 대항력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임차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라는 거죠. 나중에 돼도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임차권 이게 뭔데요? 임차권은 월세를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 집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월세 사는 거. 얘랑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 돌려줘. 보증금 반환 채권. 다른 거예요. 얘는 이제 임대차 기간 동안에 그 집을 사용 수익하는 거고 얘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 보증금 내놔. 그 채권이란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야 이게. 그럼 이제 일반인
은행이 아니라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임차권을 양수를 받아왔어요. 임차권.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양도할 때 동의를 얻어야 돼. 임대인. 동의 얻어서 양수를 한 거 이제. 내가 양수를 받아왔어요. 임차권을. 그러면 그 원래 임차인이 갖고 있는 대항력, 우선의 주권이 나한테 그대로 따라와요. 그러려고 임차권을 양수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임차인께 전입신고가 옛날이 돼 있으니까 대항력도 옛날이고 우선의 주권도 옛날이라고요. 또 좋다고. 그거를 그대로 받기 위해서 동의 얻어서 임차권 자체를 양수받아와요. 그래야만 돼. 그래야만 대항력 우선의 주권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죠. 은행도 아닌데 일반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 요것만 양수받아왔대요. 요것만. 그랬더니 우선의 주권은 안 따라온다. 왜냐면 대항력 우선의 주권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임차권에. 임차권 여기에 있는 내용이 대항력 우선의 주권 이런 거라고요. 대항력 우선의 주권은 임차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임대차가 이미 끝난 다음에 보증금 돌려줘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것만 양수받아 오면 그러면 우선의 주권이 안 따라온다. 그런 판례가 있다고. 그래서 은행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행도 무조건 임차권 자체를 양수받아야만 된다고. 은행도. 근데 그럼 좀 그렇다. 그래서 은행은 특칙을 둔 거예요. 은행. 금융기관이 우선의 주권 승계는 금융기관, 은행은 보증금 반환 채권 요것만 양수받아도 우선의 주권이 따라온다. 금융기관, 은행만. 일반인은 안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 나오면 양수한 사람이 일반인인지 금융기관인지를 봐야 돼요. 일반인은 안 돼. 일반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아오면 우선의 주권이 안 따라와요. 일반인은 무조건 임차권 자체를 양수받아와야 돼. 일반인은. 근데 금융기관은 안 그렇다. 금융기관은 은행은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아도 우선의 주권이 승계가 된다. 양수한 금액이 범위 안에서 1억이었는데 5천만 원 양수받아오면 5천만 원까지는 우선의 주권이 인정이 된다. 승계가 돼서.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가 나오면 양수한 사람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금융기관, 은행인지를 잘 봐야 된다. 그게 양가로 4번이죠. 그런 말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음 금융기관 등이 우선 매조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금액이 범위에서 우선 매조권이 승계한다. 돼 있죠. 키워드가 뭐다? 금융기관 등. 아, 은행만 그렇구나. 은행만. 일반인은 안 되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 다른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 주로 어디 가서?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근데 동사무소만 그건 아니에요.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다 돼요.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상인법은 확정일자를 어디 가서 받냐면 관할 세무서장이야. 상인법은. 그래서 상인법에서도 동사무소 가서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X. 주인법만.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확정일자는 주로 동사무소. 근데 동사무소만 X.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다 되니까 상인법, 상가 건물일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받는 거고. 그것들. 됐고. 그것까지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 4번으로 내려갈게요. 4번.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일정액이 우선 변제. 가로하고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최우선 변제권. 왜? 이 파란색 4번이 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아시는 분? 응? 응? 소액 임차인? 맞췄어. 그리고 보증금 중 일정액이 있잖아. 보증금 중 일정액. 소액 임차인 이런 단어가 없어도 보증금 중 일정액만 보이면 무조건 최우선 변제권.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권이고. 얘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같은 말이에요. 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같은 말.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대항 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다. 다른 담보 물권자의 선순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죠. 아까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우선 매조권. 보증금 중 일정액 일부를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확정일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네요. 요건이 아니니까. 확정일자 받아두면 유리하지만 최우선 면제의 요건은 아니다. 그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최우선 면제는 두 번째 줄에 2분의 1까지만 인정돼요. 만약에 매각대금이 1억이었으면 5천까지만 최우선 면제로 땡겨줄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채권자들이 다운될 수도 있으니까. 경매가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권은 2분의 1까지만. 상임법도 이게 2분의 1이에요. 주임법도 2분의 1, 상임법도 2분의 1 이렇게 됐고. 양가로 2번 주택임대차위원회 전혀 안 보셔도 되겠죠? 중요하지 않다. 넘기시고 118페이지에서 표가 있죠. 소액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이 보호 범위. 자, 지금 위에는 옛날이고 밑에 지금 현재 파란색이 현재예요. 서울특별시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까지. 이게 작년 3월 31일 바뀐 거지. 그 전에는 9,500만 원일 때 3,200만 원. 조금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이게 또 바뀌었고 이게 잘 바뀌거든요. 이게. 근데 옛날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 옛날 것도 다. 중개업할 때는. 시험 볼 때는 모르셔도 되고 시험 볼 때는 이거 그냥 안 해오셔도 돼요. 우리는 서울만 보면 돼요. 서울특별시만. 서울특별시가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까지. 시험 볼 때는. 근데 중개업 하실 때는 옛날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모르니까 다 책상에 껴놓고 있어요. 찾아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2016년이었어요. 1월달 이 집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2017년 현재예요. 법이 이때 바뀐 거죠. 3월 31일에 바뀌었다고요. 그 전에는 9,500만 원. 이게 이제 서울에서 소액 임차인이었고 지금은 이제 얘가 1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1억 원에. 그러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서울에서 1억 이하가 소액 임차인이에요. 1억 이하가. 1억 이하니까 3,400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다고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근데 이 집에 1월 달에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있었어요. 1월 달에 그 집에. 요때를 이 사람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때는 9,500만 원이 기준이었으니까 얘는 소액 임차인이 안 된다고. 그래서 현재인지 아니면 저당권 설정 시인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문제가 사실 될 것도 없었어요. 원래 다 이거였어. 이때가 현재가 아니라 이때야. 저당권 설정 시. 근데 논란이 되니까 판례까지 나왔어요. 판례도 현재가 아니라. 저당권 설정 시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고 담보물권 설정 시, 저당권 설정 시 기준으로 해서.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보세요. 이때 저당권 설정할 때 그냥 설정하는 게 아니야. 최우선 변제 같은 거 다 고려하고 돈 대출해주고 담보 잡는 거예요. 그래서 9,500만 원 이하는 먼저 준다 생각하고선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런 사람들 다 소액 임차인 되면 얘의 이익을 너무 해치잖아. 얘도 국민이라고. 은행도 국민이야. 은행이 생각한 거는 9,500만 원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거 다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개업 하실 때 주의사항이라고 이게. 뭐냐면 현재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 그 집의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나를 봐야 된다고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만약에 오래된 건물이었대요. 그럼 저당권이 아주 옛날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당시 법 기준이에요. 아주 옛날 법 기준. 현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 찾아봐야 된다고. 책상에 껴놔서. 잠깐만요 하고 찾아봐야 돼. 다 못 외우잖아. 옛날 거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 시. 그 집에 최초로 저당권 설정 시 그게 남아있으면 쭉 남아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고. 법이 바뀌면. 옛날 법 기준. 현재가 아니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매매 중개해야 되겠다. 매매. 임대차는 중개하기 힘들거든요. 설명할 것도 많지. 중개보수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이런 것까지 막 다 설명. 그거 얼마 번다고 그냥. 큰 거 합시다 우리 그냥. 매매합시다.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이해는 되시나요? 그러니까 옛날 법 기준이다. 그게.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 주임법, 상임법 공통으로 있는 건데 임대차가 끝난 후 동그라미 1번에 끝난 후예요. 임대차 기간 중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안 줘요. 그때 이사를 갈 때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것도.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이 법원 가서 신청을 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 내가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옛날 거 대항력 우선해주권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원래 이사 가면 끝나야 되잖아요. 끝. 상실돼야 되는데 이사 가면 끝나야 되는데 이사 가더라도 옛날 게 유지가 돼요.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아니면 민법상 임차권 등기를 해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옛날 게 그냥 쭉 유지가 돼요. 내가 이사를 간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하시는 분이 없어. 왜 그러죠? 임대차가 끝난 후 그냥 이사를 간대요. 상실되니까 해놓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임차인들이 임대차가 끝났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이걸 한다고. 보증금 안 주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 못 가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돈 안 받아도 딴 집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집을 샀지 그냥.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줘야 딴 집을 구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사를 못 간다고요. 그냥 그 집에 쭉 살고 있다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그럼 내가 계속 쭉 살고 있다고 그냥.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잖아. 존속 의제가 있거든요.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옛날 게 그냥 쭉 유지가 돼요. 존속 의제 그런 게 있어서. 이거는 이사 갈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사 갈 때 그냥 이사 가면 상실되니까 해놓고 이사를 가자. 그런 건데 이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요. 이걸 법원 가서 신청하거든요. 임차권 등기 한 다음에 나 등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로 경매해야지. 경매한다고. 돼요? 안 돼. 임차인은 무조건 소송 제기 승소한 다음에 그 판결문으로 강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있어도 그걸로 경매 신청이 안 돼요. 헛수고 한 거지 괜히. 그냥 소송 제기해서 승소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막 소송하고 소장 날아가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고. 그걸 등기낸 다음에 이걸로 경매해 보려고. 안 되는데 헛수고 한 거죠. 헛수고. 경매용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사 갈 때 필요한 거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수매 주권을 취득하죠. 없었으면 그때부터 생겨요. 있었으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대항력은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우수매 주권이 없었어요. 대항력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은 원래 있었으니까 쭉 유지가 돼요. 우수매 주권은 없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생긴다고요. 없었잖아요. 없던 것들은 무조건 그때부터 생기는 거고 있던 것들은 유지가 되고 둘 다 있었으면 둘 다 유지, 둘 다 없었으면 둘 다 그때부터 생기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었으면 있던 거는 유지가 되고 없던 거는 그때부터 생기고 그렇게 그것만.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어떤 상황이에요? 임대인이 돈이 없는 상황이에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거 알면서 임대인이 돈이 없는 거 알면서 그 후에 또 들어갔대. 어떤 임차인이. 그거는 최우선 면제는 인정 안 해준다. 임대인이 돈이 없는 거 알면서 왜 들어가냐고요. 최우선 면제는 경매가 이미 들어갔대요. 그 다음에 들어가도 경매가 개시된 후에 들어가도 최우선 면제 인정이 안 되거든요. 왜? 경매가 개시된 건 주인이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없는데 거기 왜 들어가냐고. 최우선 면제를 인정해주면 세치기에서 가장 먼저 주니까 누군가의 이익을 해친다고요. 그래서 집주인이 돈이 없는 상황인 거 알면서 들어가면 그때는 최우선 면제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경매가 개시된 후에 들어갔다. 최우선 면제 안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다. 그래도 최우선 면제는 인정이 안 된다. 왜? 임대인이 돈이 없는 거 알면서 왜 들어가냐고 거기.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안 된대. 우선 면제권은 인정돼요. 돼. 왜? 우선 면제권은 순서대로 받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 가장 후순위일 거야. 후순위. 그거는 순서대로 받는 거니까 누군가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니까 그건 인정이 돼요. 근데 최우선 면제를 인정해주면 후순위가 선순위보다 먼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되고 그래도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자 이제 보세요. 아직까지 시험에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았지만 모의고사를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있어.
근데 민법 시간에는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시험에. 이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다음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대요. 그 다음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가 없다.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안 되는데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럼 이게 OX? 응?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냥 우선 변제권이 아니잖아. 앞에 보증금 중 일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최우선 변제권이 아니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를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야. 그냥 강학상 수업할 때 쓰는 용어인 거지. 법률상 용어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 그게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보증금 중 일부를 먼저 받는다고. 그게 최우선 변제권이잖아. 그러니까 맞죠. 없다니까. 이게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안 된다 그 말이라고. 어렵죠. 나중에 또 민법 시간에 배우고 하면 훨씬 낫겠지. 아직 안 배우셨잖아. 전혀 안 배웠잖아.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민법 때도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 훨씬 나아져요. 이렇게 개념만 알고 있으면 대항력이 뭐다, 우선 면제권이 뭐다, 최우선 면제권이 뭐다, 누구한테 주장하는 건지, 어느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지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지금 사실 충분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보고 거기까지만.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제일 잘 나온다. 그 다음 6번 파란색 6번 존속기간 차임 임차권 승계는 양가로 1번 임대차 기간 동그라미 1번 기간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 최단 존속기간 그래서 2년 상임법은 1년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1년으로 했대요.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짧은 걸 주장할 수 있는 건 임차인만. 임대인은 빼박 2년이야. 거기다 적어놔야겠다. 임대인 빼박 2년. 무조건 2년 임대인은. 짧은 거 주장도 안 되고. 임차인만 짧은 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가 있죠. 실제로 기간을 보통 2년으로 해요. 2년으로 했어요. 이제 서로 이제 2년으로 한 거야. 근데 임차인이 1년 됐는데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지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사 가겠대. 1년 주장하고 나가겠대. 2년 해놓고 돼요? 그게 안 돼. 임대인이 혜택을 줘요. 그렇게 하세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약을 2년으로 해놓으면 임대인이 무조건 2년이야 하면 2년인 거예요. 이거는. 1년 했을 때 1년 주장할 수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는 거지. 2년으로 해놓으면 임차인도 무조건 2년밖에 주장이 안 돼요. 임대인도 2년이고. 그럴 때는 임대인이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세요 그냥 그렇게. 그럴 때 있는 거지. 독한 사람들은 이사 못 가게 해. 이사 못 가게 해요. 그러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세 계속 내고 있어야 돼요. 못 가게 하면. 원래 그런 거니까. 이사를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사 자주 가면 뭐 집이 상한다나 뭐 한다나 막 별의별 핑계 다 대면서. 그렇게. 그럼 그냥 2년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잘 봐야죠. 임차인들도 내가 1년 뒤에 이사를 가게 생겼네 하면은 1년으로 해놔야죠. 1년 했다가 그건 2년 주장은 되니까. 근데 2년 했다가 1년 짧게 주장은 안 된다고요. 그거는. 어쨌든 그렇다. 최단 존속 기간 2년. 짧은 걸 주장할 수 있는 건 임차인만 1년으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2년으로 해놓고 1년 주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은 존속의제라는 거 이게. 존속의제.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그냥 거기 살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 존속의제를 보고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내가 거기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을 줘야 집을 구하고 나가는데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살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월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 어떤 분들은 안 낸대. 내가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살고 있는 거니까 월세 안 낸대. 맞아요? 아니야 내야 돼요. 월세 안 내면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요 그거 다. 내야 돼요 그거. 살고 있잖아요. 살기 싫어도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존속의제는 보증금을 안 내도 된다, 월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미 조건이 임대차가 끝나도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계속 살고 있으면 그거 그냥 계속 유지돼 그런 거지. 월세는 내야죠 당연히. 집에 살면서 왜 월세를 안 내? 그거는. 존속의제는 그런 의미다. 옛날 게 유지가 된다. 뭐 그런 의미. 양가로 2번 법정갱신 가로하고 묵시적 갱신도 적어놔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묵시적 갱신. 질문이 굉장히 많아. 이것도. 선생님 법정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다른 말인 거죠? 아니, 같은 말인데요. 같은 말인데. 같은 말.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창고로 보고, 물론 임차인 쪽도 있어요.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 갱신거절 통지를. 이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창고를 보는데, 다만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년으로 본다. 그러면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이에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되면 2년인데 임차인은요 2년을 주장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 해지 통지해도 돼요. 그럼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또 임차인만 유리해요. 선택권이 있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고, 임대인은 무조건 2년. 역시 빼박 2년이야. 임대인은.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임차인만 유리하다 보니까 의무를 소홀히 한 임차인에게는 인정이 안 돼요.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 아니면 이기 차임이 연체했다. 뭐 그러면 인정이 안 돼요. 의무를 소홀히 한 그런 임차인들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임차인만 유리한 건데 이게.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 동그라미 2번. 법정갱신된 후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이기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무를 소홀히 한 임차인은. 그리고 3번.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해서 계약이 끝나게 되고. 이 내용들이 상임법도 똑같은데 다만 상임법은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주임법은 2년으로 본다. 상임법은 1년으로 본다. 이렇게 기간이 원래 그래서. 양가로 3번. 차임 증감 청구권. 증액 청구, 감액 청구. 주로 증액 청구겠죠. 임차인이 감액해줘.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증액 청구. 얘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증액의 경우에는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올릴 때만. 증액 시에만 그래요. 그러면 감액 시에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나왔어. 올해. 감액 시에도 감액을 청구하겠대요.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X. 감액 시에는 제한이 없어요. 더 왕창 감액을 청구해도 돼. 안 해주겠지만. 근데 증액 시에만 20분의 1 초과 금지예요. 증액 시에만. 감액 시 X. 그리고 한 번 올리면 1년 이내는 못 올린다. 재증액 금지. 그렇게 돼 있고. 됐고. 동그라미 2번이 별표네. 동그라미 2번 별표. 얘는 20분의 1 초과 금지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합의로 올릴 때는 적용이 안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20분의 1 초과 금지가 문의는 좋아요. 올릴 때 20분의 1 초과하지 마. 문의는 좋은데 빚 좋은 개살구였어요. 문의만 좋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2년 계약했고 끝났대요. 계약 끝났어. 재계약한대요. 그때는 왕창 올려도 돼. 그러니까 2년 계약했는데 1년 지나고 올릴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들이 2년 계약했으면요 1년 지나고 안 올려요. 안 올려. 계약 기간 중간에 누가 올려? 안 올린다고. 계약 끝나고 왕창 올리지. 그땐 적용이 안 되니까. 아니면 계약 기간 중간이라도 왕창 올릴 때 합의를 했대요. 상관이 없어. 동의받고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조건 20분의 1 초과 금지 그게 아니라고요. 재계약 시 아니면 합의를 올릴 때는 적용이 안 돼. 예? 상임법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5년이 있어요. 그래서 5년 기간 내 100분의 9가 적용이 돼요. 상임법은 5년 끝나고 올릴 때 왕창 올릴 수 있어요. 상임법. 주임법은 2년만 끝나도 왕창 올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재계약 시 아니면 합의로 올릴 때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예. 황당하죠? 그래서 20분의 1이 빚 좋은 개살구였다. 문의만 좋은 거다. 3번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인데 얘는 연 1할 그리고 기준금리 더하기 3.5%. 원래 이게 곱하기 4였다가 주임법만 바뀌었죠. 상임법은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거든요.
이 개념만 알면 돼요. 뭐냐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겠대요. 월세. 정확히는 반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만큼을 어떻게 월세로 받겠대요.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래서 전세에서 반전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한이 있는 거예요. 1할 10%죠. 그리고 기준금리 1.5%. 지금 또 올랐어요. 1.5%. 더하기 3.5%. 기준금리는요. 시험지에 나와. 기준금리. 시험지. 예.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올라서 1.5%. 지금 올랐어요. 그럼 더하면 이게 5%네. 그러니까 이거랑 얘랑 3.5% 더한 거랑 비교해서 작은 거. 이거를 초과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제 보증금 뭐 1억이었어요. 1억짜리 전세였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2천만 원을 돌려주겠대요. 2천만 원. 2천만 원? 2,400으로 할게요. 2,400만 원. 2,400만 원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얼마 남은 거냐면 7,600 남은 거네요. 7,600 남겨놓고 요만큼을 돌려준 거야. 요만큼을 돌려주고 월세로 받겠대요. 그럴 때 제한이 이거예요. 이제 둘 중에 작은 게 5%니까 곱하기 0.05 그럼 얼마죠? 2,400 곱하기 0.05는 12만 원? 얼마요? 120만 원 아니에요? 맞죠? 맞잖아요. 해야 돼 또 이거?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곱하기 0.05 하면 1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개 제껴야지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20만 원이죠. 해야 돼 이거. 120만 원. 그럼 12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야? 아니야. 나누기 12를 해야지. 이게 연이에요. 얘네들이 다 연이야. 연. 그러니까 월세를 물어보면 12로 나눠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게 계산 문제가 12로 나누면 얼마? 10만 원. 월세 10만 원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보증금 7,600에 월세 10만 원 된 거라고요. 11만 원 받으면 1만 원 돌려줘야 돼요. 무효. 초과 부분 또 무효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정도만 나와도 괜찮은데 만약에 요 금액이 좀 작게 나왔대요. 한 60만 원 나왔어. 그러면 60만 원을 찍는 분들이 있다고요. 11을 안 나누고. 이게 낮으면. 아 60만 원이구나. 그게 아닌데. 무조건 월세니까 월로 물어본다고요. 12로 나눠야 된다고요. 그래서 120만 원이면 월세가 120만 원이야? 아닌데 생각이 드니까 나눈다고. 근데 요 금액이 작게 나오면 한 60만 원 정도만 나와도 60만 원을 답으로 찍는 분들이 많다고요. 12로 안 나누고. 그런 걸 주의해야 돼요. 월세를 물어보니까 12로 나누는 거다. 지금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리고 지금 또 기준금리도 1.5%로 올라서 딱 떨어진다고요. 이게 5%로 하니까 1.5니까 더해서 5%가 딱 나오잖아. 깔끔하게. 전에는 1.25여갖고 계산이 안 됐다고 이게 복잡하니까. 하면 하지만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잖아. 지금은 깔끔하니까 다시 나올 수도 있겠다. 주의사항은 또 만약에 이제 또 나온다 그러면 계산 문제 아니면 상인법과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요. 상인법은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 4.5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상인법만 잠깐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상인법은 어디냐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 124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124페이지 양가로 4번 차임 증간 청구권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연 1할 2푼 12% 그리고 기준금리의 4.5배를 곱한 비율이잖아요. 곱하기 4.5잖아. 그래서 상인법에서 이거를 더하기 4.5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주인법은 더하기 3.5%. 상인법은 곱하기 4.5. 곱하기. 더하기 4.5%가 아니라 거기다가 더하기 4.5% X라고 적어놔야죠. 항상 상인법이 숫자가 조금씩 크거든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주인법은 더하기 3.5. 상인법은 더하기 4.5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요. 곱하기 4.5. 그게 차이점이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되고. 됐고. 그 다음 돌아와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119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다음 주에 좀 더 해야 되긴 하지만 양가로 4번 주택 임차권 승계가 있는데
이게 임차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어.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원래 상속권이 없거든요. 민법에서 상속 못해요. 상속을 남편이 죽어도 상속을 못 받는다고. 사실혼 배우자는. 근데 이제 주임법에서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상속하도록.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권자가 없대요. 상속권자가.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그냥 단독으로 상속을 해요. 근데 상속권자가 보통 있어. 상속권자가. 그럼 나눠봐야 돼요. 얘네들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는지, 이것도 나중에 되면 자세히 막 설명을 못 드려서 생활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함께 사는지, 상속권자가 독립해서 따로 사는지. 자,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대요. 함께 살고 있으면 상속권자만 상속을 하게 돼요.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못 해요. 함께 안 산대요. 상속권자가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대요. 그럴 때 이 상속권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뭐냐면, 왠지 느낌이 가정 공동 생활을 하니까 공동 상속 그럴 것 같잖아. 공동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공동은 아니구나. 가정 공동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공동 상속 그거 아니구나. X. 이건 X. 가정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면 상속권자만 상속한다고. 같이 살고 있으면. 함께 안 살 때 그때 공동 상속이지. 공동 그건 아니다. 그리고 상속권자 주임법에서는 2촌 이내예요. 촌수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죠? 간단해요. 옆으로 가면 2를 더하고 아래 위는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예요. 카드 할부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형이 있고, 삼촌이 있고 이렇게 있네. 나랑 형은 몇 촌이에요? 2촌. 왜? 옆으로 가면 2를 더하니까 2촌이에요. 2촌.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이혼하면 끝이야 그냥. 그럼 나랑 아버지는요? 1촌이네. 삼촌은요? 왜 3촌이에요? 1, 2잖아. 이렇게 더하니까 3촌 된 거지. 3춘이 아니었잖아. 3촌이었지. 고유명사. 1촌, 2촌 더해서 3촌 된 거잖아요. 아래 위로 1, 옆으로 가면 2. 그럼 이제 2촌 이내다 누구예요? 3촌까지. 3촌은 빠진다는 얘기죠. 삼촌은 3촌이니까. 그죠? 형은 되는데. 아버지도 되고 1촌이니까. 아버지 되고 형 되고. 끝난 거예요? 아니네. 2촌이 또 있네. 할아버지. 요렇게 하면 또 1촌이잖아. 여기 또.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1촌이니까 나랑 할아버지는 2촌이었던 거예요. 2촌. 할아버지는 2촌이에요. 3촌 아니에요. 2촌이 할아버지는. 물론 할아버지한테 2촌 그랬다간 욕 뒤지게 먹겠지. 어쨌든 할아버지까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자. 가정 공동 생활하면 어떻게 된다? 상속권자만 상속한다. 안 살 때, 같이 안 살 때 상속권자랑 공동 상속이다. 그렇게요. 주로 상속권자가 누구냐면 자식이에요. 사실혼 관계도 자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자식이랑 함께 살고 있대요. 자기 자식만 상속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불리하냐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막 핏대를 세워. 이거 너무 이거 사실혼 배우자가 불리한 거 아니냐고 이거. 그거 아니라고. 이 상속권자가 자기들 자식이라고요. 자식만 상속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나쁘냐고. 크게 불리할 건 아니잖아. 남이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상속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식이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으면 그때 공동 상속을 해라 그런 거고. 그래서 위에 것도 상속권자만 상속한다고 해서 크게 불리한 건 아니다. 상속권자가 주로 자식이니까 자식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있는 뭐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건 안 나오니까 그냥 안 보셔도 되고, 다음 주에 상인법을 또 주임법이랑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만. 경매 조금 하고 그럼 되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